우리 중국회계 4주차 2교시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그다음에 수익, 비용, 자본 개념 확인했고요. 이제 기타의 고려사항 73페이지입니다. 기타의 고려사항 중에 회계 단위가 있습니다. 73페이지 줄 칠게요. 첫째 줄, 회계 단위란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말한다. 권리 하나하나 앞에 우리가 권리 하나가 회계의 단위의 하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권리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인식을 할 때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와 권리의 집합, 그래서 그 권리와 권리가 모여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된다거나 의무와 의무의 집합이 모여서 의무 여러 개가 모여서 부채로 인식되는 이런 것들을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 개정된 재무보고의 개념책에서 처음 들어온 개념이에요. 회계 단위. 여섯째 줄,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는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가 다르게, 그게 이제 예로 나와 있는데 줄 필요는 없고, 계약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전체의 계약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경우에 측정은 턴키로 계약이 돼서 측정은 통으로 금액이 나오지만 하나하나 인식할 때는 하나하나 계약별로 식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두 개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문장, 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때 회계 단위가 변경되어 이전된 구성 요소와 잔여 구성 요소와 별도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다. 원가가 회계 단위의 선택도 제약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일반적으로 끝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줄 73페이지 4번,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된 원가는 회계 단위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여기에 별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계 단위 측정이 세분화되고 쪼갤수록 측정과 관련된 원가는 커지는 거지. 회계 단위가 작아질수록 측정과 관련된 원가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분해서 쪼개서 회계 단위를 인식하면 관련된 측정과 관련된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줄을 안 쳐놨나? 권리와 의무의, 화면 볼까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 회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게 어디 있는데? 74페이지 주석 16번. 주석 16번. 줄 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 회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 기준 개념책의 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일단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나요? 관련 자산과 부채를 아니면 상계하지 않나요? 어떤 게 원칙일까? 자산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계 단위 여부를 회계 단위를 그룹핑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로 회계 단위를 놓고의 판단 기준은 자산 부채 상계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 회계 단위로 처리했다 그래서 자산 부채를 상계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74페이지 미이행 계약 보겠습니다. 미이행 계약의 예로 뭘 기억하라 그랬죠? 고용 계약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요.
미이행 계약은 줄칩니다. 첫째 줄,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고용 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그 종업원이 임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 그게 미이행 계약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맨 아랫줄에 미이행 계약서부터 11번째 줄에 손실부담 계약, 여기 체크를 하세요. 손실부담 계약. 손실부담 계약은 부채예요. 미이행 계약은 부채가 아니고 손실부담 계약은 부채입니다. 손실부담 계약은 나중에 이제 중국회계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석유를 산유국에서 살 때 석유 10배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선도계약식으로 특정 시점에 1배럴당 10달러에 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결국 석유 가격에 대해 오일에 대한 가격 예측을 해야 돼. 우리가 배럴당 10달러에 몇십만 배럴을 구입하기로 한 달 후에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한 달 후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꾸로 석유 가격이 1배럴당 10달러가 아니라 8달러, 7달러 계속 떨어져. 그게 뭐냐면 손실 부담 계약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이 된 거지. 그럼 이것도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뭐다? 부채다. 손실이 보이거든. 근데 기말에 중간에 꼈어. 12월 31일 현재도 아직 그 석유를 구입해야 될 날짜보다 아직가 도래하지 않았고 손실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손실부담 계약이 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한다? 부채로 인식한다. 미이행 계약, 손실부담 계약 두 개가 중에 어떤 게 부채다? 손실부담 계약이 부채다. 그 손실부담 계약 바로 아랫줄,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 아니다. 당연하죠.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직원이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미이행 계약의 예인데, 을 회사는 X1년 7월 1일에 고객과 제품 100개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제품은 7월 1일 날 판매 계약하면서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2달 있다가 9월 1일에 고객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한 후에 판매 대금을 수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X1년 7월 1일 을 회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기로 한 약속은 부채에 해당할까요? 100개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돈도 먼저 선수금으로 받지도 않았고 대금도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 제품도 2달 있다가 인도하기로 했어. 이런 게 전형적인 미이행 계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품도 인도 안 하고 돈도 안 받고 양쪽 상대방이 어떠한 의무도 하지 않았어요. 계약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다 아니다, 부채도 아니다. 부채 아니다. 이거 이제 제품 인도하면 그때 가선 부채가 되고 자산이 되고 하겠죠. 수익이 되고.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 첫째 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그 실질을 보고한다. 실질 우선이다, 이쪽.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계약의 모든 조건은 실질이 없지 않는 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이 없는 조건은 무시된다. 실질이 있는 것만 고려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마지막 문단 셋째 줄, 예를 들어 있죠. 한 계약의 권리나 의무를 무효화하는 경우 두 계약의 결합 효과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출하지 않는다. 반대로 둘 이상의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창출될 수 있었을 둘 이상의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 계약으로 창출하는 경우 기업은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마치 각각 별도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아, 이거 괜히 줄치라 그랬다. 그치? 말 너무 어려워.
줄 안 쳐도 돼. 그냥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실질에 따르고 실질이 있어야 그 권리와 의무가 고려된다만 기억하기로 합시다. 75페이지 이제 인식과 제거입니다. 인식은 뭐라 그랬지? 재무제표에 넣는 과정. 재무제표에 분개하는 걸. 분개를 하는 게 이제 뒤에 측정도 나오는데 분개를 하면 만약에 뭐 토지를 우리가 토지를 100원에 샀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차변에 토지 100원. 그리고 미지급금 대변에 대변 100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회계 처리라고 그러고 처리 또 분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회계학적 용어로 인식과 측정이라고 해요. 측정은 화폐 단위 금액이 나오니까 토지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거 인식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또 얼마로 측정했어요? 100원으로 측정했어요. 인식과 측정입니다. 인식이란 5절에서 설명했던 첫째 줄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이 재무성과표는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재무제표에 넣어주는 과정이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둘째 줄 인식은 화폐 금액으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7절에서 설명하는 측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이 불가능하면 인식도 이루어질 수 없다. 측정과 인식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측정과 인식은 함께 이루어진다.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인식 중에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과서 여기 있는 거 맞나? 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서 우리 수익은 실현주의다. 회계원리 때 배웠죠.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함께 인식한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첫 번째, 직접 대응을 하는 거야. 매출과 매출원가. 50원짜리 상품을 1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00원 수익 인식할 때 50원 비용도 매출원가로 직접 인식해요. 이거 말고 직접 대응이 불가능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절차. 이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예요. 이것도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직접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 추정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감가상각 방법 결정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음 구입했던 유형자산을 비용 이제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해당 회계년도에. 그리고 세 번째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광고 선전비, 교육 훈련비 이런 것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직접 대응도 안 되고. 매년 발생하잖아. 광고 선전비, 교육 훈련비. 그래서 이거를 광고 선전한 효과를 추적할 수도 없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려운 것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75페이지 인식의 제거입니다. 인식의 제거. 인식과 제거 이거 우리 했고 그림 있구나. 그림을 볼까요? 76페이지. 그림 보기 전에 여기 줄칙에서 그림 6에서의 두 번째 문단, 그림 아래 두 번째 문단. 결국 인식은 자산과 부채의 인식으로 귀결된다.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수익도 생기고 비용도 생기는 거야. 재무제표 요소들을 같이 보면 이 재무상태표가 뭐죠? 정태적 보고서라 그랬어. 그리고 재무성과표, 이거 뭐라 그랬지? 포괄손익계산서. 이거를 개념체계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안 쓰고 재무성과표라고 쓴다 그랬어. 이거는 동태적 보고서예요. 보고기간 기초의 재무상태표에서 이 자본의 변동이 두 개로 나뉘어요. 뭐지? 어떻게 나뉘지? 자본거래와
수익 거래로 나뉘어요. 그게 지금 여기야. 자본 재무상과표에 들어가는 게 수익 거래.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 그게 포괄손익계산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본의 청구권 보유자부터 출자, 이건 뭐지? 유상증자, 주식 발행, 뭐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자본 청구권, 주주를 자본 청구권 이거 주주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주주에 대한 분배 뭐 있지? 현금 배당. 대표적인 자본거래죠. 유상증자는 자본을 플러스 시키고 자본거래로. 현금 배당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지. 자본의 변동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거래.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었네. 그치? 자본거래, 수익거래. 그래서 이것들이 동태적으로 1년 동안 성과표를 가지고 이게 정리된 게 기말의 재무상태표예요. 결국 인식은 자산과 부채의 인식으로 구별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자본과 자산을 인식하면서 우리 정의도 그랬잖아.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또는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가 수익이야. 상대 계정으로. 그 끝에서 두 번째죠. 수익과 관련 비용의 동시 인식은 수익과 관련 원가 대응을 나타내지만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적인 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 아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가볼까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수익과 관련 원가를 매칭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는 개념체계의 목적이다, 목적이 아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줄 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재무제표 요소를 연계하는 방법도 봤습니다. 이제 77페이지 인식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일 이게 매칭해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인식 기준도 이번 개념책에서 개정된 거야. 개정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77페이지 셋째 줄 치지 말고 그냥 연필로 이렇게 체크만 해. 개정 전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원가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책, 그러니까 다른 지금 기준서는 개정된 걸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이 바로 이래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원가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유형자산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서에 나오고 있거든. 한번 확인해 볼까? 189페이지. 189페이지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인식 나오죠. 인식 기준. 6째 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다음에 두 가지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앞에랑 비교해 보세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이고, 종전의 개념 체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인식 기준이 개정 전에는 이렇게 쓰여졌던 거지. 근데 이제 세 번째 문단. 이에 반해 개정 개념 체계에선 줄치겠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 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뭐하다?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이거 많이 들어봤죠? 뭐지?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인식한다. 이게 개정된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을 인식 기준이랑 연결시킨 거지. 예전에는 이거 연결시키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인식하려면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부 밑에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존재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고 낮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에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표현의 충실성과 측정의 불확실성이 연결되고 목적 적합성과 존재 불확실성, 낮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연결돼야 합니다. 이거 암기, 표만 암기지 뭐. 근데 이걸 뭐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뭔가 측정은 화폐와 관련된 거잖아요. 측정이 이게 불확실성이 없어야 된다. 화폐 금액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건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과 굳이 연결하자면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존재해야지. 존재 불확실성이 없어야 돼. 이건 목적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도 저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78페이지 줄을 치고 여기는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줄 친 것만 또 보라 그러면 한번 같이 치면서 봅시다. 78페이지 넷째 줄 끝에 이때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정보로부터 제공되는 효익이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때, 뭐 효익이 비용 원가보다 커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당화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 이용자에게 유용한지 항목,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항목을 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식 요구사항이 기준서 간에 그리고 기준서 내에서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인식 요건이 기준서 간에 또는 기준서 내에서도 항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되게 어렵게 쓴 거지.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인식 요건을 이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판단해 봐라. 원칙만 제시한 거지. 그리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개념책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에는 79배 존재 확인성이 있고 또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의 낮은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78페이지 끝에 두 번째 줄 치겠습니다. 인식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결합일 수 있다. 그렇겠지. 목적 적합한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목적 적합이라는 단어 자체도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 존재 불확실성. 셋째 줄. 존재 불확실성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고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상황과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자산이나 부채를 반드시 단일 금액으로만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고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그러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함이라고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맨 끝에 줄, 존재 불확실성의 끝에 줄. 공시되어야 할 수 있다. 공시 옆에다가 주석을 적어 놓으세요. 대신 인식은 안 하고 주석 공시할 수 있다는 거지. 2번, 경제적 효익의 낮은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 첫째 줄,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자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인식은 할 수 있다 없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 인식은 안 된다. 인식 안 됨. 지금 인식 안 되는 거 줄친 거야 얘들아. 그리고 따라서 맨 마지막 개정된 개념체계에 기초할 경우 이건 줄 안 쳐도 되겠다.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개념체계의 인식 기준을 반영해서 개별 기준서가 개정될 것인지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 개별 기준서의 인식 기준과 현재는 이 개념체계의 인식 기준이 어떻다? 다르다. 개념체계대로 기준서가 개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지. 개념체계 개정되고 나서 기준서 개정된 거 아직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기준의 두 번째 질적 특성. 표현의 충실성. 측정의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겠죠. 1번 80페이지 측정의 불확실성 두 번째 줄. 그러나 옆에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줄쳤죠. 그러니까 측정이 불확실성의 측정은 확실할 수는 없잖아. 측정이니까. estimate 여기는 measure라고 나왔고 measurement잖아. uncertainty가 항상 있어. 측정에는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근데 재무제표 작성은 엄청난 추정을 사용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원가를 배분할 때 원가를 배분하는 그 방법도 추정이 들어가는 거지. 감가상각 내용연수 추정하고 감가상각 방법 추정하고 또 추정이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상 이런 것들, 손상차손 이런 것들 다 추정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 추정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충실하지 않고 인식을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추정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데 너무 이게 합리적 추정을 하고 추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다면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식하지 않을 게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유용한 정보라고 보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이 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측정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인식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러면 모든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엄청 복잡한 것들도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퇴직급여에서 확정급여 체불하는 게 있거든. 그 경우에 이제 보험 수리적 가정을 써가지고 확률, 통계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엄청 그 가정이며 추정이며 이런 게 복잡해서 이게 뭐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해요. 그러니까 측정 불확실성이 제가 불확실성이 낮으면 인식하지 않는다 그 말도 맞는데 하지만 모든 추정이 불확실한 거고 합리적인 추정 사용을 한다면 그 추정치는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개념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충실성, 측정 불확실성의 맨 마지막 문단 80페이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동반한다 하더라도 있죠. 거기 줄치 동반한다 하더라도 하더라고만 줄을 치고 보겠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목적 적합한 모든 측정이 비록 그 측정치를 산출하는 추정에 대한 설명과 그 추정의 영향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인식하지 않는다. 위의 문장이랑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81페이지 제거 보겠습니다. 제거는 뭐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과 부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즉 있죠. 또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합니다. 통제가 상실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제거는 인식과 보다 더 우리가 여기서 제거해서 기억할 건 통제가 상실되면 자산 부채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는 것, 제거된다. 자, 이제 측정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측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측정에는 별을 한 3개쯤 치죠. 게다가 이것도 좀 바뀌었어. 내용이 오늘은 역사적 원가 또는 현행가치 정도, 공정가치, 페어밸류 정도까지 85페이지까지 하는 걸 목표로 아니면 84페이지 역사적 원가에서 끝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측정은 뭐죠, 여러분? 아까 인식과 함께 하는 게 측정이라 그랬어요. 화폐 단위로 금액을 픽스하는 게 측정이야. 인식하면서 측정은 동시에 수행된다고 했습니다. 자산 계상하면 얼마 계상할 건데 금액은 분기할 때, 회계 처리할 때 항상 나오니까 분계 자체가 인식과 측정이라고 했어요. 측정 기준은 우리 알고 있죠. 역사적 원가 들어봤죠? 역사적 원가. 그리고 현행 가치가 있습니다. current value. 현재의 가치.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가치겠지. 과거의 가치.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은 크게 현행 가치와 역사적 원가로 나뉩니다. 역사적 원가 아래 삼각호 원가 포함 있죠. 이거 줄치세요. 삼각호 원가 포함. 측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크게 측정 기준 역사적 원가와 현행 가치로 표현을 하는 거고 8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줄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 개정 개념 체계는 현금 흐름 기준 측정을 별도의 측정 기준 범주로 보지 않고 특정 측정 기준을 적용할 측정치를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재 가치, 프레젠 밸류 측정은 그림 8에서 역사적 원가로 분류되는 삼각호 원가, 현행 가치 중 공정 가치,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의 측정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별개의 측정 기준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할인율 가지고 우리 금융자산 금융부채 할 때 배웠죠. 사채 이런 거 계산할 때 현행 이자율, 역사적 이자율 가지고 그 할인해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그게 이제 현재 가치 프레젠 밸류인데 이거는 측정 기준의 종류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예전에 개정 전에는 포함됐어요. 측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서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 그 다음에 프레젠 밸류, 현재 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측정 기준의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하는 거지. 현재 가치는 측정 기준에 적용되는 측정치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일 뿐이야. 그래서 역사적 원가에도 프레젠 밸류 사용하게 돼. 그럼 삼각호 원가가 되는 거고. 현행 가치를 계산할 때 공정 가치, 현행 원가 이걸 계산할 때도 현재 가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프레젠 밸류 현재 가치 계산은 계산 방법이다. 측정 기준의 종류가 아니다. 꼭 기억할 것. 그리고 뒤에 현재 가치 계산 여기 개념책에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죠? 83페이지. 역사적 원가라고 적혀 있는 거 위에 두 번째 줄. 따라서 유용한 재무 정보와 원가 제약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측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각 개별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에 따라 다 다른 측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 이 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 하나만 쓴다. 그렇지 않았잖아. 우리 회계 원리 하면서도 했죠. 역사적 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했지만 공정가치법을 이용하면 공정가치 모델을 이용하면 현행 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됐지. 그리고 사채는 역사적 원가,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지만 주식의 경우 페어밸류 PL, 공정가치죠. 그 페어밸류가 공정가치예요. 적어놓자. 공정가치는 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페어밸류. 자, 83페이지 역사적 원가입니다. 첫째 줄,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줄을 쳤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에 한 번 더 줄을 치세요. 거래 원가가 뭐죠? 취득 부대 비용. 이거 우리 취득 부대 비용 어떡하지? 취득 원가에 가산해. 유형자산, 건물을 살 때, 토지를 살 때, 토지 정지 비용, 또는 취득세, 세금 이런 거 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토지의 원가에 가산했죠.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 다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죠. 일단은 금융자산 말고 나머지 자산들은 역사적 원가로 일단 취득 시 자산 취득할 때 인식할 때 역사적 원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원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요. 근데 두 번째 문단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의 결과로 자산이 취득될 때 말이 되게 이상하지. 시장 조건에 따른 시장 조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마켓에서 사는 게 아닌 거야.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거 주석으로 20일 있죠. 20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 가격이 당사자 간의 관계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강박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싸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겠지. 우리는 단골이니까, 아니면 우리는 특수관계자 간 부모 자식 간 거래니까 그냥 주세요. 그러다 보니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니잖아. 또는 2번 자산을 정부가 무상으로 기업에 부여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러면 취득 원가가 없겠지. 또 다른 당사자가 기업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 금액으로 부과될 수도 있겠죠. 위반 행위로 인해서 보상이나 벌과금을 납부할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기가 어렵겠지. 알 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현행 가치를 최초 인식 시점에 간주 원가로 사용한다. 그렇겠지.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봐서 자산이 들어왔어. 회사에 인식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 커런트 밸류 현행 가치 한번 알아봐. 시장에서 얼마인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그 금액으로 넣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간주 원가. 현행 가치를 최초 인식 시점에 간주 원가로 사용하고 줄칩니다. 그 간주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후속 측정할 때의 시작점으로 사용된다. 당연하겠죠. 다음 둘째 줄. 현행 가치와 달리 역세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원가 계상하고 나면 뭐 자산 손상이나 또는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이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평가도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다섯째 줄. 자산의 손상이나 부채의 손실 부담이 아니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겠죠. 얘가 뭐야? 그 아래 감가상각 또는 상각, 유형자산 원가 배분도 역사적 원가에 포함되는 거지. 또는 상각 후 원가, 그것도 갱신되는 거지. 현재 가치, 현할차 계산해서 상각 후 원가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치 변동을 반영하진 않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는 거다. 그리고 또 그 아래줄 또한 있죠. 또한 자산이나 부채의 금융 요소를 반영하는 역사적 원가를 정리한 거를 함께 놓고 보면서 해야 되겠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의 금융 요소를 반영하는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산과 부채는 갱신되어야 한다. 거기 밑에다가는 현재 가치라고 적으면 돼 있지. 금융 요소 반영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 다음 또 계속 주십니다.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 말고는 다 현행 가치로 측정하죠. 금융자산. 그리고 이때는 최초 인식 후 갱신되지 않는 이자율. 그 아래줄에 있죠. 최초 인식 후 갱신되지 않는 이자율. 이걸 뭐라 그래? 역사적 이자율로 할인한다. 역사적 원가 끝에서 두 번째 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개념책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 후 원가를 역사적 원가로 분류한다. 역사적 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걸 이 개념책에서 이제 멋있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줄친 것들을 이 화면에다가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중국백을 다 배우고 나면 뭐 이건 너무 이제 고개를 2번, 3번 더 끄덕이는.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처음 배우는 거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현행 가치. 현행 가치는 우리 그림 다시 가보면 82페이지에 세 가지가 있죠.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행 원가가 있습니다. 오늘 공정가치, 이거 85페이지 공정가치. 이거 페어밸류잖아. 우리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라고 금융자산 중에 주식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리 했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샀어. 살 때도 공정가치지 뭐. 사가지고 매년 공정가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치 페어밸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 장부가에 맞춰주고 공정가치로 평가손익 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했죠. 그게 공정가치 평가야. 공정가치란 85페이지 첫 번째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동그라미 매도. 내가 이 자산 팔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합니다. 살 때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가격? 팔 때 가격. 그래서 이걸 유출 가격이라고 그래요. 유출. 이 자산을 내보낼 때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으로 직접 결정될 수도 있고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활성시장이 나왔습니다. 활성시장은 여러분 액티브 마켓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증권시장이에요. 활성시장 옆에다 증권시장 넣어봐요. 아주 활발히 거래되는. 맞죠? 증권시장은 하루에도 오전, 오후, 점심때 시가가 달라요. 공정가치가. 그래서 활성시장에 관측되는 가격이 가장 공정가치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가치겠지. 근데 이런 활성시장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다면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기도 해요. 여러분, 공정가치는 사실 기준서가 따로 있다? 대단하죠? 공정가치라는 기준서가 525페이지 우리 책에도 있더라고요. 5페이지가 아니라 522페이지 보론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 뭐죠? 1113호 1100으로 시작하니까 ISB가 아니라 IFRS 13호 공정가치 측정 이거 자체만 하나의 기준서로 문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서가 있는 거야. 여기도 공정가치 정의 한번 볼까? 522페이지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유출 가격으로 정의한다. 똑같죠? 85페이지 정의랑. 유출 가격으로 정의한다. 활성시장 얘기는 어디 나올까? 그게 이제 525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525페이지에 가면 공정가치의 서열 체계가 있어. 수준 1, 레벨 1, 투입 변수, 수준 2, 레벨 2, 수준 3, 레벨 3가 있는데 공정가치도 여기 보는 것처럼 활성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 주식시장, 채권시장 같은 활성시장. 이게 레벨 1이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근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측정 기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면 이게 약간 불확실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뢰성은 좀 떨어지겠지. 이건 레벨 2나 레벨 3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가치 보론으로 금융자산 공부할 때 그때 가서 우리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하여튼 공정가치는 어떤 거다? 기억할게.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 지금 세 번째 문단 또 줄치기에서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 감소하지 않는다. 이건 좀 어렵다, 말이.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줄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측정 얘기를 처음부터 요약하면서 이제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출석을 위한 과제는 제가 그 강의 그 캠퍼스에 과제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